네, 일주일에 한 번 이진우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아주 생소한 그러나 재미있는 코너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중국 부동산 얘기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게 네. 열띤 네. 토론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끝냈습니다. 원래 광활한 나라니까 네, 맞아요. 중국이. 네.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부동산 정책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네. 중국은 뭐 오늘로 일단은 마무리는 좀 해보죠. 재밌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요즘 그 부동산 분위기는 지난번에 그 핵심 지역부터는 오르고 있고 사실은 별로 내리지는 않았다. 중국도 역시 양극화 네. 그 얘기 해주셨고 네. 중국도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오르는 데는 좀 덜 오르게 해야 되고 또 네. 안 오르는 데는 올려야 되고 네. 어떤 정책을 좀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 부동산 세금은 어때요, 중국이?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부분 세금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세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오늘은 뭐 그 숫자를 비교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도쿄, 상하이, 타이페이, 뭐 간간히 싱가포르까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금 그러면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살 때 내는 세금,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다시 팔 때 내는 세금. 크게 이 세 가지로 하여튼 구분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단계에서 세금을 다 내죠. 그렇죠. 다 내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다 세금의 이름은 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예. 결국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취득세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들 많이 알다시피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에서 3%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뭐 2주택자들 뭐 8%,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3주택자 이상들은 12%까지 아주 중과세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평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1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만 냅니다. 그 다음에 14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5% 내고요. 예. 그 다음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주택 이상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고 2주택이라고만 얘기를 드리고 그 이상은 얘기를 안 드린 이유가 3주택은 또 다른 세율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중국 원칙상 2주택까지만 국민이 소유하는 걸 허용합니다. 아, 3주택부터는 아예 금지 원천 금지다. 예, 원칙이 불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주택자가 가장 중과세를 당한 건데 그게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12%니까 우리나라가 이 취득세에서는 굉장히 중과세를 매겨서 투기 과열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은 한 가족 살려면 대개 한 140제곱미터? 네. 우리는 85제곱미터인데 네. 거의 2배에 가까운 네.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군요. 사람이 뭐 대충 그것도 그렇네요. 한 식구는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느낌이 네. 이것보다 크면 몰라도 이 정도까지는 서민주택이죠 하는 그게 우리로 치면 반올림하면 50평에 가까운 40평대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생각은 안 했는데 대륙이니까 역시 기질이 다르네요. 뭐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인당 주거 면적 같은 거 보면 예. 우리나라가 여전히 좁은 편이라고는 하더군요. 뭐 사실 근데 또 일본하고 비교하면 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도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3% 그리고 등록 면허세가 건물 2%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근 뭐 주택 같은 경우는 3% 이상을 내고 있다 봐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취득세에 해당되는 게 건물 공시가 기준으로 6%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비교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죠? 어디는 공시가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처럼 시가로 매기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차이가 그것만 해도 2배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취득세를 1%에서 3%로 해야 될지 1에서 12%까지로 얘기해야 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뭐 상하이 우리나라 도쿄 타이페이 뭐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상하이가 취득세가 제일
낮은 거는 절대 숫자로는 분명한 사실로 세율 보여진다. 숫자로는 그렇고 네. 실제 내는 돈은 6% 내는 대만이 제일 적게 내겠군요. 건물의 공시가니까 얼마 되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취득세 부분에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유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평당 가격에 따라서 보유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곱미터당 단가가 92,000 위안 정도 되면 그거 이하면 0.4%만 보유세로 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가를 초과할 시에는 0.6% 세율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 보유세도 2011년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보유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택에 대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굳이 보유세를 했다가 너무 이제 투기 과열 이런 것들이 우려되면서 보유세를 평당 0.4에서 0.6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지 않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 기준으로 0.1에서 0.4.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 10억 초과에 대해서 0.5에서 2.7까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또 5%까지 부과를 하는 거죠. 예, 이런 특성이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가 1.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쿄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0.3%를 더 더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효세율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제제도라든가 감면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는 0.4에서 많이 잡아봐야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유세율이. 네, 보유세율이요. 뭐 세율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0.1에서 0.4지만 예. 종부세로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최대 2.7% 다주택자 같은 경우 5%니까 이것도 무조건 싸다 아니면 비싸다 낮다 높다 이렇게 하긴 위쪽에 걸리면 뭐 그렇죠. 그렇고. 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해외는 보유세가 낮다 높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좀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면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과세를 하는지가 다 나라마다 좀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 1%입니다. 이거는 타이페이시 기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에서 4.8까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값에 매기는 게 아니라 타이페이는 이거는 집값에 대해서 매기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취득세가 낮으니까 또 보유세를 높이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유세들을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뭐 그냥 궁금하실까 봐 싱가포르도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는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안 받습니다. 네. 자가 거유이고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니 국민들이 거긴 또 공공주택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를 안 받거나 조금 많이 받는 데는 이건 민간주택까지 또 있기 때문에 이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32%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 보유세도 그냥 단순하게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 높다 얘기하기가 지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싱가포르는 얼핏 듣기로 양도세도 없거나 매우 가볍다고 들어서 그러면 보유세도 없으면 그럼 취득세가 무거운가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무겁더군요 또. 그래서 네. 이게 뭘로 걷느냐의 이름이 그렇죠. 다를 뿐이지. 네. 부동산 세금은 나라마다 취득세로 많이 걷는 나라가 있고 보유세로 많이 걷는 나라가 있고 네. 양도세에서 그냥 다 가져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양도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양도세 같은 경우 상하이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5% 내야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6에서 45%까지 가고 조정지역에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까지 매겨지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 최대 75%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하이랑 비교하면 양도세율은 어마어마하게 센 거고요. 75에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내면 82.5가 되죠. 예. 진짜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도쿄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한 5년 초과 장기 보유일 경우는 20%, 20% 살짝 넘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미만 단기 보유일 때는 39.63%, 한 40%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뭐 비교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세율로 봤을 땐 이 세 개 국가들 중에서
분명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도세는 센 게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나라 양도세는 연봉에 매기는 세금과 세율과 금액이 똑같은데 네. 그런 양도소득세니까 네. 근로소득세의 세율표와 양도소득세의 세율표가 똑같은데 네. 연봉으로 5억 벌었어 얼마네 하는 거와 집 팔아서 5억 벌었어 얼마네가 그게 이제 금액도 똑같고 세율도 똑같은데 말씀 들어보니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별도 세율표가 따로 있군요. 네. 타이페이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타이페이는 장기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하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집을 되팔아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45%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는 35% 과세, 예. 2년에서 5년 사이는 20% 과세, 5년에서 10년 사이 거주하고 팔았을 때는 15% 과세, 10년 초과 거주해서 팔았을 때는 10%만 과세. 예. 네. 그러니까 타이페이는 오래 살도록 확실히 권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상 장특공을 세율에 녹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했을 때 타이페이가 1년 이하로 단기에 그냥 시세 차익 노리고 팔아도 45%인데 우리는 뭐 누진세율 기본 6에서 45%에다가 최대 세율 중과세 때리면 75% 이상이 돼버리니 그러니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부과하는 건 분명하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세금이 종류는 비슷한데도 각각 뭐 들쭉날쭉해서 아주 일률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마지막에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징들을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방금 제가 비교드렸던 도쿄, 상하이, 타이페이, 싱가포르 이들 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면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건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절대 숫자로만 세율로만 비교를 하면 서울의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중정도 됩니다. 도쿄와 똑같이 중으로 분류할 수 있고 상하이가 취득세율이 좀 낮고 타이페이도 중이고 이렇게 되는 정도고요. 중간 정도 우리나라가. 네, 우리 중간 정도고요. 예, 취득세는.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가 낮거나 중간 정도 되고요. 도쿄가 중간, 상하이가 좀 우리보다 낮고 타이페이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우리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한국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도쿄가 중간, 상하이가 낮고 타이페이도 우리만큼 높습니다. 요 정도 될 수가 있죠. 특히 이 세율을 가지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벌적 과세하겠다. 이게 많은 국내외 조세 전문가들에게 우리 세율표 보여주면 여기는 다주택자 문제가 심각하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보유할 때의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장기 보유는 대신 우대해 주겠다. 그건 살려고 하는 거니 그건 놔두겠다. 이런 게 포커스가 되어 있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도쿄는 그렇게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이 3개째든 4개째든 다 장기 보유한 거에 양도세는 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거긴 집값이 뭐 많이 안 오르는 동네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장기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우리보다 먼저 지방 소멸이 전개됐던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쿄나 오사카의 큰 병원 근처로 나이 먹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다주택자네요. 이거를 투기 세력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실제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는 투기라고 볼 수 없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니 이건 중과세에서 빼주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에 상하이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는 지금 계속 침체기고 아주 핵심적인 입지 좋은 데는 계속 또 좋은 지역이 너무 많고 특히 일선 도시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기도 일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여기다 돈을 넣었으니 네. 그렇다고 또 과열을 또 이거 조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금을 많이 낮춰줘서 살 때 편하게 사서 미분양된 것도 좀 사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보유한 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또 덜 매기는 이유가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니까 내수 침체가 우려되는 거예요. 특히 세금 내느라고 돈을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은 우리나 상하이나 도쿄나 다 자기 재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세율 그거 몇 퍼센트 올리는 게 실제 세금으로는 금액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도 지금 내수 부양이 첫 번째 국가적 과제인데 여기에서 세금 다 내고 나면 진짜 국민들이 하다못해 외식이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뺏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단기 투기 강력 억제입니다. 아까 오래 보유할수록 보유세를 확실히 낮춰줬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거고 제발 살 집에 오래 살아라. 장기 보유에 대해서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 확실히 차별하고 국내인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라든가 취등록 그리고 보유해서 그 자기 집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는 그런 세금이 특별히 많지 않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요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그 부동산 세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전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세금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높게 형성돼 있네요. 취득세는 보통이고, 네. 양도세는 매우 높고, 네. 뭐 보유세도 보통이고, 그러나 그건 이제 한 채 가진 분들에 대한 얘기고,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에는 취득세도 세계 최고, 양도세도 세계 최고, 보유세도 지금은 꽤 높게 두세 채 갖고 있는 비싼 집 있는 분들은 거기도 아마 지금 세계 최고일 거라서 네. 뭐 이유도 알겠고 상황도 알겠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뭐 투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의 집중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세율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세율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또 공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최근 10년 동안 공시지가를 계속 실질적인 그 가치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공시지가 자체를 계속 올려왔었잖아요. 현실화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세율을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 10년 사이에 실질적인 증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따졌을 때 한국의 세금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뭐 네. 이건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세율 자체가 높냐 낮느냐 이걸 떠나서 예. 세금을 많이 올려가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건 우리도 뭐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네. 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 특별하게 아직은 큰 부작용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시끌시끌하다는 거 말고는. 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올려서 집값이 안정되면 좋고, 집값이 안정 안 되더라도 세금을 많이 올려서 최소한 집값이 올라서 많이 버는 사람과 집이 없어서 못 버는 사람의 어떤 상대적인 뭐 차이, 박탈감 이런 거라도 좀 해소하고 달랠 수 있으면 세금이 높은 게 뭐가 문제냐? 그거 다 이제 나라에서 걷어서 쓰는 건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뭐 그것도 그렇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높으면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예.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서 별 부작용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 네.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국가들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당연히 원래 국민의 의무지만 누가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네. 세금 늘었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전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형성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을 결국 부과해도 굉장히 편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조세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자, 저희가 2부로 이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예. 예.
그 중국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세금만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별의별 노력을 다 했구나.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한국 정도의 차이만 다르지 세금으로 참 많은 노력들 해왔구나. 비교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금을 다양하게 매기고 있네요. 예. 그러나 그리고 공통점은 그 어떤 나라도 부동산 가격은 못 잡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안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못 잡은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은 더 특단의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중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게 후커우 제도를 통해서 예. 그 같은 국민인데 어느 지역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예. 어렵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세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만든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에 이사 가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원적자들만 사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사시려면 서울에서 일하는 일자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여기 지방세 납부한 기록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획득하셔야 나중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기간일 때는 그 점수를 막 조정하거나 올려서 살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뒤로 미루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기 가서 산다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도시인들이 농촌에 땅 사서 뭐 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비슷한 허가 제도를 하잖아요. 예. 그 농민의 자격이 있는가, 진짜 여기 내려와서 살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게 중국은 반대군요. 도시 거주 자격 증명 갖고 와. 이제 그러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함부로 올라오지 마세요. 이 정책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도 농지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사실 도시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필요한 인력들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예, 뭔가 다양한 기능들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라도 하나 더 뽑고 싶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흔히 우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D 업종이라고 하죠. 기피 업종들. 뭔가 저부가가치, 그다음에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국제 도시들은 이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충당하냐 하면 그 나라 안에 다른 지역의 저소득 어떤 인력들이 그 대도시로 이주해 와서 거기에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해외 외국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와서 그 도시에서 그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도시 기능이 굴러가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들도 그 도시에서 어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그 도시로 들어와서도 어딘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더 이상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싱가포르를 늘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자행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합숙소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허드렛 일 하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숫자가요, 싱가포르 국민이 한 60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례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근로자 숫자가 150만 명이 넘어요. 인구 생각하면 꽤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150만 명 중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합숙소라는 곳이 원래 방 하나에 통상적으로 20명, 30명도 잡니다. 진짜 합숙이네요. 합숙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싱가포르 국민이 내 집 장만해서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을 아시아에서 제일 높이 올려놓기 위해서는 너희 외국인들, 너희들은 집 살 수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월세나 우리 전세제도는 없지만 전세로라도 각자 굉장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 그거 없어.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특정 외국인들이 집단 살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전부 허용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 서울 사람 살 집 없다니까 하고 다 몰아붙인 거죠. 외국인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워낙 그 심각한 사회 문제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어요. 아, 왜 집을 못 사게 하냐? 집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리고 집은 없더라도 그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줘야지 합숙소에서 방 하나에 20명씩 이렇게 자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 니네가 싱가포르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세 내서 좀 괜찮은 집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90%가 국가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임차를 안 해준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에서 아예 빠져 있다니까요. 국가가 관리 안 하는 상위 10%의 그런 주택은 어차피 해당 사항 없고. 예, 그건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고. 저도 싱가포르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주말 되니까요. 네. 그 이제 가사도우미나 허드렛일 하는 외국인들이겠죠. 네. 추측이 그렇게 되는 분들이 예. 다행히 싱가포르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예. 그냥 길거리 뭐 다리 밑 혹은 뭐 공원 이런 곳에서 나와서 돗자리 펴고 계속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잠도 거기서 잔대요. 맞습니다. 주말에는 잠깐 이제 나갔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끼리 보내라고 하고 이제 월요일에 또 다시 가사도우미 하러 들어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밖에서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었어요. 언제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코로나19 때. 아이고 그렇겠네. 그렇죠. 그렇겠네. 그래서 싱가포르 전체가 코로나가 퍼진 주범이 합숙소 때문이라는 걸 인식해서 그래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도 합숙소 개선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개선 계획을 들어보시면 이게 개선 계획인지 아마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 예. 방 하나당 최대 거주 인원을 12명으로 줄이자. 그러니까 12명까지로 줄이자. 어떻게 보면 현격하게 개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기준에선 방 하나에 어떻게 12명이 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싱가포르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별도 임금표가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만큼도 안 준대요. 맞습니다. 그럼 임금도 짜, 살 곳도 없어. 왜 자꾸 싱가포르로 일하러 가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받는 급여가 자기 나라에서 받는 급여의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1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본국에서 몇 년 고생한 거를 1년 만에 하는 거니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불평불만은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싱가포르에 일하러 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겨요. 2030년까지 방 하나당 합숙소를 12명 이하로 맞추자. 이렇게 한 게 2030년까지는 일종의 권고에 가깝고요. 2040년은 일단 이때도 똑같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의무로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12명보다 낮출 생각은 없어 보여요. 아,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침대와 침대 사이 간격을 1m 이상으로 하자라는 걸 의무화하자. 2040년에는. 땅덩이 좁은 나라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싱가포르는 내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 거다? 외국인을 희생시킨 거예요. 상하이는 상하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누굴 희생시킨 거다? 같은 국민의 일부를 희생시킨 거고요. 지방 사는 분들. 그렇죠. 근데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결국은 네.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걱정하려고 다른 나라 좀 돌아보는 걸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일본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특별히 어떤 뭐 그런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룰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뭐 양재천에서 혹시 러닝 해보신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재천에서 밤 9시에서 10시쯤에 러닝 해보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분들은 거기다 그분들이 뛰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서구 국가에선 뭐 이 운동이 일상화된 나라가 많다 보니 예. 우리나라에서 어디 이렇게 대놓고 뛸 때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남권은 다 양재천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정말 바글바글한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뛰어요. 많이 외국인들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질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미 서울은 국제도시가 됐어요. 단순히 뭐 우리 표현을 좀
제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니까요.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허드렛 일 조금에 가까운 그런 일 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 말 그대로 국제 금융회사라든가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뭐 임차해서 쓰는 거야 막을 수는 없고 자기가 자기 월세 낸다는데 네. 다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글쎄 그걸 해야 될지 안 할지는 제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일찌감치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 되겠어. 국민들이 살 집이 없어 보이니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해버렸고 그렇게 한 게 싱가포르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자꾸 올라오지 마세요. 이거 더 이상 저희 서울에 집 없습니다. 이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예. 좀 제일 안타까워요. 일본은 도쿄 집값도 최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1990년 자산버블 붕괴 때문에 예. 지방에 계시다가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도쿄권으로 올라오고 싶은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오게 되셨어요. 음흠. 무슨 소리인지 감 오시죠? 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가 살던 지방 그게 나고야든 나고야 외곽이든 집값 뭐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것도 있지만 고베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고베의 집을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주고 샀는데 갑자기 터진 부동산 버블 붕괴로 그 10억짜리 집이 안 한 팔리니까? 7억짜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7억짜리로 떨어졌을 때는 일본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몇십 년이 계속되다 보니 이거 곧 회복될 거야 하고 기다려봤는데 이게 반토막 이하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럼 내 전 재산을 넣어서 10억짜리를 샀고 그 샀는데 그게 바로 내 집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자와 중도요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할 때쯤 그걸 내 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10억을 부담해서 내 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집이 5억이나 6억이 된 거예요. 그럼 난 전 재산이 유실된 거고. 없어졌죠. 근데 5억, 6억 내 집은 이제 5억, 6억짜리가 됐는데. 팔아도 내 손에 쥐는 집이 쥐는 돈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대출 상환하고 나면. 맞습니다. 아. 그래서 5억, 6억이 됐는데 도쿄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거기가 새 일자리도 많고 요즘은 거기가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근데 도쿄 집값은 그 사이에 더 올랐고 예. 그러니 이 집 팔아서는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도쿄에 저도 가고 싶은데요. 제가 이 집이 안 팔리고 팔아봤자 못 가게 돼서 그래서 저는 도쿄로 못 가고 있습니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도쿄에 살려면 꼭 자가주택에 거주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자가는 아니지만 예. 월세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월세 부담이라도 낮추거나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2010년 기준으로 24%가 네거티브 에쿼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유실된 거죠. 팔면 대출 갚고 나면 돈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 그리고 도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단독의 집값보다 예. 대출이 더 많은 이 네거티브 에쿼티 상태의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아주 독특하게 도쿄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자꾸 밀려오지 않으니까 그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도쿄 이외에 사는 분들의 소득 자산이 높지 않은 문제. 네. 이거는 그 일본에서도 내부 통계에서 이미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특이한 일이 생겼냐면 역설적으로 버블 붕괴 이후 도쿄 중심지에 신규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청년층,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내가 어디 집을 잘못 사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 청년층이든 신혼부부든 아니면 무주택자들 중에서 재산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고액 연봉자들은 시골집에 돈이 안 묶인 사람들. 안 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 요즘 내 집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 집 산 사람들이 조금 중년에 나이 많이 들거나 돈 좀 모은 어르신들이나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이런 경우인데 도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돈이 안 묶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뭐 거기는 여전히 집 살 때 집값 대부분을 다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집 살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의사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쿄는 40, 50대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30대가 사는 거죠. 네. 이게 아주 또 특이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토지 용도에 대해서 이거 지방 같은 경우 좀 완화를 해줘서요. 집이 있지만 병원 때문에 도쿄 쪽에 가야 돼요. 아니면 애들 우리 손주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제가 가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쿄에 집 하나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했던 장기 보유를 할 경우 다주택도 장기 보유라면 모든 양도세는 줄여준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얘기를 일부에 먼저 했던 이유가 그 나라의 상황을 세금으로 투영해서 반영하고 배려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 유사한 국가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네요. 어떤 나라들은 강제로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 있고 또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과밀 문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된 게 있고 그다음에 타이페이도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타이페이는 아주 독특하게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다른 여타 국가만큼은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까 웬만한 주택들 다 전소돼 버렸고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직접 전쟁 참가국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뭐 주택을 다시 져야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재원으로 주택을 다시 짓다 보니 한정되고 우선순위가 잡힌 곳에 먼저 주택이 형성되고 예. 거기서부터 지가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편향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페이 중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로 오랜 기간 있었고 일본이 뭐 대만을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 건 아니고요. 대만의 각 지역을 산업 거점으로 나누어서 수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지역마다 균형 발전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대만은. 그러다 보니 지금 대만의 주요 도시들의 인구 비율을 보면요. 타이페이시, 대만 수도죠. 여기가 250만 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신베이시가 전체 한 400만 살아서 여기가 17%, 다이중이 12%, 카오슝이 11%. 타이페이보다 인구 많은 도시가 많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중에 몇 개 도시는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 수도권보다도 수도권 밀집 비율이 낮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대만은 국토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예. 대만의 동쪽은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봉우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어차피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서부 해안 연안에 사는데 있으나 그래도 쭉 벨트가 우리처럼 길게 수도 1극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소위 1극 체제가 아니라 그래도 다극 체제가 구축이 됐고 초기에 이런 인프라가 조성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쪽 산업은 저쪽 도시가 앵커 도시잖아. 이쪽 사업은 이쪽 도시가 앵커 도시잖아 해서 예.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도시를 발달시키고 각각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분업화가 저절로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곳에 모여 사는 비율이 또 우리만큼 또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예.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이번 정부도 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과의 싸움을 계속 해왔던 이유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제일 네. 네,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외국인 차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답이 없다는 거군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이 1극이 완전히 뭐 국토 균형이 될까? 거기에 자신감 있어 하는 학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국토 균형 발전이 사실은 어렵지 되기만 하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최고죠. 원래는. 근데 타이페이 집값은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국토가 균형 발전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균형 발전이랑 집값은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값이 오르면 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예. 내가 아무리 봐도 난 TSMC에 입성을 했고 난 여기에서 정년까지 할 것 같아. 예. 그런데 계속 성과급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 그럼 대출을 껴서라도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요. 그러면 경제가 집값은- 성장하는데 집값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저희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우리 같이 다시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거 내놓을 때 계속 쓰는 단어는 집값의 폭락을 유도하겠습니다라고 쓴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안정화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정화가 뭔지는 저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네, 최근 너무 많이 올랐으니 조금 30%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인지 예. 아니면 최근 너무 올랐으니 한동안은 멈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인 건지 너무 올랐으니 그냥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라주세요인지 그 안정화가 뭘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그런 문학적 수사로 정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바라건대 바라는 대로만 되면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그걸 국민들이 다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분들은 뭐 주무부처에서 강하게 뭐 누군가 나와서 또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 폭락의 시그널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너무 오른 건 사실이지 당분간은 좀 매매 안 되고 올 수도 이걸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집값이 좀 오히려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걸 뭐 제가 바라고 안 바라고를 떠나서 집값이 오른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 상대적인 배아픔이라면 그거는 그냥 마음 치료해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코인과 주식은 얼마나 올랐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각자 마음 달랠 문제인데 다만 집값이 너무 비싸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청년들이 집을 못 갖게 돼서 인생 설계가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집 살려면 부채가 많아져서 이자 내다 보면 생활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의 비용이 늘어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니 그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코인값 올라간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과하게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말 그대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실수요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실수요를 다주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월요일은 여기 살고 화요일은 저기 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뭐든지 어떤 임대를 놨을 테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할 집이 없으니 그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중과세를 하던 뭘 하던 좀 내놓으십시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샀는데 집을 사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도 한 채 더 살려고 두 채 더 살려고 그래서 집을 실수요가 아닌 투자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워딩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목표 가격 수준은 현재 가격에 비해서 어떨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그거는 아직까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더 내놔 주셔야죠. 네.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바라옵건대는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군요. 그거를 제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안정화라고만 써놨는데. 아니, 속마음은 많이 내리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으니 일단 안정화부터 좀. 뭐 그럴 수도 이란 있고요. 쪽으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 글쎄 저 같은 사람들은 방금 해외 그 조세 정책들 이런 숫자들을 봐야 이 정도 숫자면 효과가 있는 건지 이 정도 숫자면 아유 그래도 효과 없어요인지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요. 단순히 뭐 윽박만 지른다고 아유 어제도 윽박을 지르셨네요. 그러면 1%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늘 이런저런 나라들의 부동산 정책들, 뭐 특히 이제 세금 정책이 주요 이제 리뷰였는데 그래도 세금으로도 못 막으니까 와 엄청난 차별을 두고 있더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한 심지어 거죠.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집값이 잘 안 잡히면 네.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정책을 아직 안 써본 것도 있고 써본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더 확보해서 더 지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잡으려면 공급을 공급도 해야 해야 되니까요.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확보해서 예. 어떻게 더 짓고 있는지 아니면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는 건지 그러면 이거를 수요 정책만으로 보면 다양한 세금 제도를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유효하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건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라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야 그런 거 없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작동은 하는 거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 예, 중요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네.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더 잘 살아지고 소득이 더 높아져서 더 좋고 쾌적한 집에서 아니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경로가 생겨요. 예. 저희 집을 산다는 건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저희 더 좋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공단가가 올랐어요. 여기 좋네요. 제가 내고 살게요. 이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거는 멀리도 못 막는다. 그러다 보니 정리하자면 집값이 올랐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득 대비 아니면 지출 대비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오른 거면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처럼 야 이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내 가능한 계층도 있고 아닌 계층도 있고 막 그조차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또 해외에선 주거 사다리. 네. 어떻게 하면 나는 저 동네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 뭐랄까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살았는데 그다음 어디 살고 그다음에 어디 살고 이 주거 사다리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네. 오늘 돌아본 동남아 주요 국가들, 특히 뭐 중국, 일본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의 세금 제도나 수요 억제책을 보면 나라마다 다양하긴 하고, 네.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잘 안 잡히면 심지어는 인구 이동의 차단까지도 우리는 안 합니다만 하는 나라들도 꽤 있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네요. 다만 그러나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따라갈 만한 야 저기 모범 사례다 하는 나라는 아직은 눈에 안 띄는데 그러니 서울 집값이 더 걱정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 그 나라가 발전을 잘해서 소득도 늘고 경제가 발전한 결과물일 수도 있어서 네. 경제도 발전하고 집값도 내려가고 잡아지는 그건 모순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그럼에도 되네요. 불구하고 예. 서울 집값을 걱정해야 되는 게 중국은 상하이 같은 경제적 기회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많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됐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아예 배제했고요.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도 못했고 그러고 뭐 누구는 안 돼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서울 집값을 걱정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네. 정책 수단이 그냥 더 쉽지 오른 게 않다. 이 정도 또 우리가 국가가 또 발달했나 보네요. 경제 성장했나 보네요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 다른 대안이 우리나라는 특히 없다.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꼭 서울에 집을 소유해야만 서울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을까요? 서울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화두십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도 또 비슷한 재밌는 주제로 부동산 이야기 다른 나라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